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했던 대로 1930년대 중후반기에 김일성이 주로 남만주 지방에서 활동할 때 거의 직계 상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만주 지방의 항일부대 내에서 조선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정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방송에서 이 정광이라는 이름이 한두 번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김일성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군 정치부 주임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는 등,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광이 항상 김일성을 챙겨주고 또 감싸주고 나아가서는 이제 눈까지 감아주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광이 구경 무슨 사람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시 항일연군에서 군 정치부 주임이란 무슨 직위였으며 그는 어떻게 되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북한식대로라면 위대한 김일성 장군의 직계 상관으로 있으면서 거꾸로 김일성을 챙겨주고 또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김일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김일성은 자기 항일투쟁사를 부풀리고 과장하고 나아가서는 남이 공적까지 훔쳐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왜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경 누구의 공적을 훔쳤는지에 대하여 이름을 대라고 하면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이제부터는 바로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일성이 항일 업적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이분, 즉 바로 정광이 했던 일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왜곡하고 도용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밝히고 넘어갈 것은 이분에 대하여 만약 인터넷상에서 알아보고 싶으면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정광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아무런 정보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분의 본명인 오성련을 검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서 듣게 되는 이분의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봐도 근본 알 수 없는 이야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김일성이 이분과 처음 만난 것은 1936년 7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그해 8월 17일에 진행되었던 무송현성 전투를 약 한 달쯤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당연히 김일성이 항일 역사에서 비교적 유명한 이 무송현성 전투도 다 자기들 위대한 수령이 직접 조직하고 지휘했다고 주장하지요. 회고록에서도 보면 김일성은 자기가 이 전투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했으며 그때 또 만순이라고 부르는 당시 무송지방의 토비 우두머리와 직접 무송을 한번 쳐보지 않겠는가 하고 의견을 타진한 뒤에 토비들이 모두 김일성 사령이 직접 앞장에서 이 전투를 진행한다면 자기들도 당연히 이제 자신 있다고 나서는 바람에 결심을 내리고 이 전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한바탕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보면 이 전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의 항일연군 제2군 지휘부에서는 1930년 7월 중순경에 무송현 남문 밖에서 약 30여리 떨어진 오늘이 무송현 송강향 강가탕자, 즉 중국말로는 장자탕즈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무송현성 전투를 진행하기 위한 아주 주요한 군사회의를 소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 물론 김일성도 군사지휘관으로서 참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사실 김일성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하여 몰려들었던 10여 갈래의 항일무장부대의 지휘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부대의 우두머리들은 그때 모두 나이가 40대, 50대였으며 그들은 수하 병사도 이제 많은 부대는 1000여 명이 넘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일성이 이군 육사부대는 7, 8년대를 합쳐봐야 24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군사회의는 당시 공산당 동남만 특위 서기 위증민과 이군의 군장이었던 왕덕태가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보았는데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증민은 여러 사람들에게 한 주요한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동만특위라고 부르지 않고 동남만특위라고 부르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동만특위는 무송을 거쳐 남만 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인 양정우의 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던 남만특위와 합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두 개의 특위기관을 한데 합쳐서 동남만특위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아주 남만특위라고 부르게 되며 또 더 발전하여 남만성위로 개편하고 1군과 2군 부대도 합쳐서 제1로군으로 편성합니다. 위승민이 이 성위원회 서기를 맡게 되면서 그때로부터는 2군뿐만 아니라 1군이 당 사업도 함께 책임지게 되어 남만성위원회 기관이 함께 행동하고 있었던 1로군 총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그 위승민은 1로군 내에서 주요하게는 2군, 그러니까 원래의 동만지방에서 옮겨왔던 김일성의 육사와 최현, 박득범 등이 소속되어 있었던 사사를 영도하게 될 고위간부를 한 사람 남한에서부터 파견하게 되는데, 이 고위간부가 바로 정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광이 처음 2군 부대로 파견받고 나올 때의 공식 직책은 중국 공산당 동남만 특위 특파원이었고, 얼마 뒤에는 동남만 특위의 조직부장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 2군 정치부 주임이었던 중국인 이학충이 그 근처 밀령에서 이제 병치료를 하다가 이제 도중에 갑작스럽게 토벌대가 습격을 한 바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광은 2군 정치부 주임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이 2군 정치부 주임은 2군 산하에 있었던 김일성의 육사와 사사, 이 두 개 부대만 영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양정우와 유승민은 그때 1로군 산하의 1군 부대에서 서북 열화성 쪽으로 전선을 확대하여 장성 이북으로 치고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모태동리 중앙홍공과 항일 전선을 이제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이른바 열하원정 또는 서북원정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이제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 일본 산하의 이사, 이 부대가 바로 일본군이 좌범 또는 조국안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무송 동부지방에 남겨서 방금 남만으로 이동하여 아직은 남만지방의 지리에 생소한 2군 부대와 협동작전을 벌이게 하였는데, 이 부대도 역시 2군의 군정치부 주임이었던 정광의 영도를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조국안의 1군 이사부대는 사실상 정광의 직계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으로 이 이사에는 거의 대부분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사의 정치부 주임, 참모장, 조직과장, 그 외에도 또 주력부대였던 1군 이사 8년대 연대장은 이름을 형계순이라고 부르는 조선인이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정광의 부하였습니다. 정광이 2군 정치부 주임으로 오기 전에는 바로 이 이사의 정치부 주임직도 한 2달 동안 겸직해서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광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정광이 2군으로 와 있을 때 정광이 임명했던 이 이사의 참모장에는 정수룡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역시 조선인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조국왕과 사장인 조국왕과 이견이 맞지 않아 다투다가 부하들을 동원하여 조국왕이 권총을 회수하고 그를 부대에서 쫓아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던 양정우까지도 이 이사의 일이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정광에게 부탁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때 정광이 직접 이사의 참모장 정수룡을 1로군 총부 경유여단으로 이제 조동시켜서 일반 참모로 강등시키고, 후에는 조국안이 사망하자 김일성이 정치위원이었던 이제 조화범을 또 조국안이 원래 자리로 조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조화범이 항상 직접 데리고 다니곤 했던 육사 교도대대도 함께 보냈는데, 이 교도대대 대대장이 이흥소라고 부르는 조선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후에 이사 참모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시 무송과 장백, 임강, 지방 등 남만 동부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1로군 산하의 1군 이사와 2군 사사 육사는 모두 정광의 영도를 받아야 했으며, 정광은 그때 진행되었던 무송현성 전투 때 처음 김일성과 만난 뒤로부터 이후 정광이 제1로군 총정치부 주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1939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출국 김일성 등과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이 총사령관인 것이 아니라, 이때 남만 동부지방에서 이 정광이
당시 모두 합쳐서 천여 명도 넘는 2군 44, 64, 그리고 1군 24부대를 모조리 총괄했던 사실상의 총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 장백현의 최과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당시 김일성의 부하들이었던 기밀, 김재범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정광에게 달려가서 김일성이 이 일을 보고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김일성이 남녀 문제가 말썽이 될 때마다 정광은 그런 시시껄렁한 일들을 일절 추구하지 않고 모조리 묵살해버렸거나 또는 가능하면 김일성을 이제 감싸주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광 본인이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김일성보다 최소한 10배는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못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둘씩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화 암살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 영화를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속의 김은봉에 대하여 무척이나 감동하면서 그에게 큰 상을 주고 싶다고 했던 말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 김은봉도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김은봉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김은봉이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모두 김은봉이 얼마나 철저한 독립운동가였으며 당시 일본군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인물이었던지에 대하여서는 반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공인 정광은 사실상 김은봉보다도 오히려 더 유명하면 유명했지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이며 또 함께 의열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의열단 시절의 경력은 정광이 김은봉과는 거의 막상막하였는데 님 웨일즈의 유명한 아리랑 속의 주인공이었던 김산이 이 책에서 정광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책 속에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오성료는 바로 정광입니다. 오성료는 내가 묵고 있던 조그마한 여관에서 나와 동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정광은 중국 남방의 한 자그마한 여관에서 김산과 함께 동거하고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산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김충창은 우리의 정치 이론가였고 이 김충창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김성숙입니다. 김성숙이 별명 가운데는 김교광, 김창숙, 김충창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산이 뭐라고 하냐면 김충창은 우리의 정치 이론가였고 정광은 실천 행동가였으며 나는 모든 면에서 그들이 어린 제자였다. 그때 나는 겨우 22살이었고 오성료는 대략 37살쯤 되었는데 그런데 이건 김산이 정광이 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정광이 나이는 그때 37살이 아니라 27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많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죠. 그러면서 김산이 또 뭐라고 하냐면 오성료는 그러니까 정광입니다. 그는 시를 싫어해서 내가 가끔 시 쓰는 것을 보고는 나를 어리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슬픈 것을 좋아했다. 이는 정광이 겉으로는 시를 싫어했지만 사실상 슬픈 것을 좋아했다고 한 것을 보면 사람됨이 무척이나 감상주의자 또는 아주 센티멘탈리즘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광이 한창 남만주 지방에서 활동할 때는 직접 정광을 보았던 생존자들이 이제 해방 후에 전하고 있는데 정광은 하이칼라 머리를 길렀으며 굉장한 미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탈했을 뿐만 아니라 장난기도 심하고 또 조선말, 중국말,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 이렇게 한 4개 국가의 말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로 치면 정말 대단한 지식분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느 때부터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나아가 또 영어를 일본어, 독일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정광이 1989년생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1900년생이라고 이제 적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본명은
오성룡이고, 또 그 어릴 때는 그 아명이 오금룡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별명이 많습니다. 오함성, 오진, 오한생, 만한생, 오성님, 오동실, 오범철, 뭐 오봉환, 오성철, 그리고 오성륜. 그리고 제일 최유에 사용했던 별명이 바로 정광입니다. 이렇게 희비하게나 되는 별명을 사용했던 것은 이 사람이 당시 굉장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한 번씩 그 지역을 바꿀 때마다 이름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로 사고도 많이 쳤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제 무척 그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향은 함경북도 그 온성인데 어렸을 때는 그 집안이 아주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7년, 그러니까 7살 때 이제 부모를 따라서 7살 아니면 8살이겠죠. 그때 이제 부모를 따라서 오늘이 그 중국 길림성 화룡현으로 이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만주로 이민 왔던 것이죠. 그때 그 화룡이 월신사 걸만동에서 이제 소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1915년, 그러니까 이제 16살 때 훈춘현 대왕구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그 북일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중국말로는 베이중슈라고 부르는데, 이 중학교가 그 조선어와 중국어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는 드물게 한국어, 중국어를 동시에 하는 그런 학교였죠. 근데 이 학교를 1918년에 졸업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전해지고 있는 그 일화에 의하면 이 중학교에 소학부가 같이 있었어요. 소학부 여선생과 몰래 좋아하다가 이 여선생을 임신시키게 됩니다. 정광이 나이가 16살 아니면 17살 때였으니까 그 여선생도 아마 비슷한 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소학부 선생이었으니까. 아니면 그 정광보다는 나이가 좀 더 유였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여선생이 임신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붙잡자 정광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 보자고 이렇게 달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달 뒤에 그 북일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도망이라도 치듯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러시아로 달아났습니다. 정광이. 그래서 그 연해주로 달아나 버렸는데, 그때가 이제 1919년 4월인데 한국에서는 그 3.1운동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나마나 한 때였습니다. 정광은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회의 산하에 있는 독립군부대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군부대가 당시 그 러시아 땅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힘들자 러시아 군대 휘하에 들어가서 그 중동성 철도를 수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정광이 아니 내가 내 나라를 독립하자고 독립군에 참가했는데 이 독립군이 일본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러시아 군대가 되어가지고서는 그 러시아 그 중동성 철도를 수비하는 일을 하고 하면 이 나라는 언제 독립하냐.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그 연해주에서 독립군에 참가했다가 또 탈출해요. 그러니까 탈출하고는 그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연해주에서 이제 탈출해서는 다시 또 만주로 돌아와서 왕청현 봉오동, 그 유명한 봉오동 홍범도이고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그 봉오동에 와서 소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때 이 봉오동은 남봉오동과 북봉오동으로 나뉘었어요. 그래 남봉오동에 이 정광이 교사로 취직했던 소학교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이 소학교 교장이 눈에 들어서 교장이 정광을 싸이로 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이 딸하고 몰래 데이트를 즐기면서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더니 이태전에 훈춘 대왕구 북일중학교에서 임신시켜 놓았던 그 여선생이 봉오동까지 정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광은 여자 문제만 생기면 일단 36기 줄행강입니다. 이번에도 정광은 또 소학교 교사고 뭐 교장이 딸이고 다 팽개치고는 달아났는데, 어디로 내뛰었느냐면 그때 정광이 교편을 찾고 있었던 소학교는 남봉오동에 있었고, 북봉오동에는 홍범도와 더불어 유명한 봉오동 전투도 함께 지휘했던 한국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최진동이 조선 독립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최진동은 또 정광과는 한 고향 사람이었어요. 함경북도 온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광을 받아주고는 얼마 뒤에는 그 최진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북경으로 가서 김은봉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북경에서 영어 보습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그 1922년 3월쯤 되는데 그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상해의 황포탄에서 그 일본군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는 데 참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정광과 또 다른 열단원들이었던 김익상과 이종암 그리고 이제 정광까지 세 사람이 그때 이제 배에서 내리고 있는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에게 이제 수류탄을 던졌는데 정작 이 다나카는 죽이지 못하고 생존 같은 그 외국인이 부인이 한 사람이 이제 잘못 죽게 됩니다. 이때 정광이 일위 후에는 그 영화나 드라마 속의 소재로 이제 적지 않게 활용되는데 한때 홍콩에서 주윤발이 주연했던 유명한 드라마 상해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해탄 속에서도 이 정광이 황포탄에서 이제 수류탄을 던지는 그 에피소드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는 드라마 상해탄 속의 주인공 휴원창이 바로 그 원형이 바로 정광이라는 주장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기 현장에서 김익상과 이종암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정광만은 탈출했고 탈출한 길이 이제 길에서 자동차를 한 대 뺏어 타고는 운전하면서 아주 멀리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붙잡혀서 그때 상해 일본 영사관에 갇혔는데 그때도 또 이 영사관 3층 감방에서 이제 함께 갇혀 있었던 다무라 다다카즈라고 부르는 일본인 정치범을 이제 구슬려 가지고서는 두 사람이 함께 그 감방문을 마수고는 탈출해 버렸던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 일본인 정치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국내에서 좌익 활동을 해왔던 그런 무정부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광에게 설복되었던지 그걸 보면 정광이 아주 언변도 좋고 또 열정적이고 또 이제 부침성도 얼마나 좋았던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광은 벌써 20대 초반에 중국이 상해탄에서 이제 굵직한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 상해뿐만 아니라 광주, 남경 같은 큰 도시에 와서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한 출로를 찾고 있었던 아주 우리 젊은 독립운동가들 속에서 정광은 가장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때 정광이 사진은 정광을 체포하려고 일본 영사관에서 내붙였던 사진이 도처에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때 심지어 5만 달러라는 그런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높은 현상금이 매달렸던 적이 후에 독립운동가들 가운데는 김구가 한 분 있었죠. 그때 일본 신문에서는 정광이 영사관에서 탈출한 뒤로는 하늘로 날아올랐는지 땅속으로 젖어들었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기사 속에 썼습니다. 며칠 후에는 일본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이제 상해를 떠나서 광동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로 왔던 것이죠. 그런데 광주에서 또 며칠 지지 않다가 독일이 베를린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여튼 중국도 큰 중국도 이제 작다는 뜻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날아다닌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때도 또 이제 정광은 베를린에서 이제 한 독일 여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광은 독일 여자의 집에 이제 얹혀 살았는데 말하자면 대릴 사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쯤 살다가 갑자기 독일 여자가 실증이 났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때문이었든지 모르겠지만 푹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길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베를린 주재 소련 영사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정광이 하도 유명해서 당시 소련 영사관에서도 정광이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해의 일본 영사관에서 탈출한 뒤에 정광이 광동에서 소련 공산당이 막 구조종하고 있었던 적기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산주의 청년운동 단체에 참가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소련 영사관에서도 정광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광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영사관에서 돈까지 얻어가지고는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길로 베를린을 떠나서 소련의 모스크바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때 정광은 모스크바에서 유명한 동방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며 여기서 이듬해 중국으로 파견돼서 황포공관학교,
소련 고문단의 책임자가 되는 오토 브라운이라고 부르는 소련인과 사귀게 됩니다. 1926년 12월에 정광은 이 오토 브라운의 요청으로 황포공관학교에 와서 교관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를 가르치는 교관이 아니라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러시아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의열단 시절에 친구였던 김원봉이 부하들도 이제 황포공관학교에 와서 아주 많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김산도 그때 이 황포공관학교에서 정광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정광은 그 중국 공산당의 역사상이 아주 유명한 광주 폭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선인들이 아주 많이 참가했죠. 최원권도 이제 폭동부대의 중대장이었고, 그 부대에 참가했던 조선 청년들이 적지 않게 죽었습니다. 다행히 그 양달부, 김산, 이 몇몇 조선 청년들은 정광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광주시 공항국을 습격했는데 이제 그 폭동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낌새를 눈치챈 정광이 아주 불이 나게 어디서 자동차를 한 대 이제 구해가지고 와서는 김산 등을 데리고 광주 시내에서 이제 빠져나갔는데, 그리하여 모두 무사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산은 이제 정광을 따라서 광동성이 해풍현에 설치되어 있었던 해륙풍 소비에트 근거지로 가게 됩니다. 이 그 해륙풍 소비에트 근거지의 주인이나 다를 바 없었던 그 중국 이름으로 그 펑파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 오늘날 그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제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아주 그 중국 공산당의 농민운동 역사에서 영수급의 인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일찍 그 광동성 구위원회 농업위원회 서기로 있을 때 그 일부 자료에는 그때 군사위원이 정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이제 정광은 이 근거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광주에서 탈출하여 그 해륙풍 그 소비에트 근거지로 이동할 때 길에서 함께 철수 중이었던 중국 공농홍군 제4사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이제 해륙풍 그 소비에트 근거지에 도착한 뒤에는 정광은 이제 홍군 4사 참모장 겸 이 해륙풍 소비에트 근거지의 혁명재판소 소장도 함께 겸직하는데, 그때 김산도 이제 이 재판소에서 판사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그 소비에트 근거지 주변의 지주들이 이제 모두 청산되었는데, 홍군이 이제 그 지주들을 붙잡아서 얼마나 혹독하게 살해했던지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잔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삼국지에서 그 이제 여포에게 살해당했던 동탁이 그 시체를 성문에 달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동탁이 너무 살이 쪄서 이제 몸에서 이제 기름이 한 사흘날 동안을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동탁이 그 시체를 지키던 병사들이 그 기름을 이제 통에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심지를 붙여가지고 불을 켜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해륙풍에서도 그 홍군이 공산당 그 농민 그 부대가 지주들을 잡아서는, 좀 살찐 지주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달아내고는 몸에서 기름을 받아냈대요. 그러니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여튼 그때 그 소비에트 근거지 혁명재판소 소장이었던 정광이 그렇게 지주들을 다 죽여버리면서도 희한하게도 지주들하고 함께 붙잡혀 나왔던 지주의 마누라나 딸들 가운데서 이쁘게 생긴 여자들은 다 놓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말을 못한 것은, 당시 그 소비에트 근거지의 제일 최고 우두머리였던 그 중국인이 펑파이가 그 팽배라고 부르죠. 우리가 진격하면 우두머리였던 그 펑파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정광과 얼마나 친했던지 한막사에서 같이 자고 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친하니까 정광이 하는 걸 조금도 가로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지주의 그 딸들 가운데 어떤 여자 하나가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이제 집에 폭동이 일어나서 부모들이 모두 붙잡히게 되니까 이제 정신없이 귀국했는데, 그때 역시 붙잡혔던 모양입니다. 만약 정광만 아니었다면 그 딸도 어김없이 그 지주였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처형당했는데, 정광이 이제 그 딸을 구해주고는 자기 비서로 데리고 지내면서 그 여자에게서 이제 일본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후에 그 여자는 이제 부모가 죽자, 정광이 잘 때 이제 몰래 그 정광이 권총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는데, 떠날 때 이제 정광에게다가 만약 총을 한 방 쏘았더라면, 그때 이미 죽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김일성이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장백현 대화자의 최고반한테 이제 몰래 찾아다니곤 했던 일은, 그 정도는 정광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행명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제일 가는 바람둥이였던 정광이 여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장개석이 국민당 군대가 해륙풍 소비에트 근거지를 공격해오면서 홍군 사사는 이제 풍비박산이 나고, 나머지 살아남은 부대들은 포위를 돌파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광도 이제 근거지가 이제 습격받아서 이제 망가지게 되니까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는 상해로 달아납니다. 그때 상해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정광이 친구였던 바로 김산이 정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했던 김충창,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성수, 김규광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분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김성숙이 중국이 중산대학에서 공부할 때 두군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중국 여자와 사랑하게 되어서 이때 상해에서는 이제 결혼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두군해는 당시 상해에서 이제 노심과도 거래하면서 좌익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정광이 이 김성숙이와 두군해가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와서 함께 살면서 이제 병치료도 하고 지내는데, 이때도 또 이제 정광의 신변에는 여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두군해의 친여동생이었는데 이름은 두군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군서는 그러니까 김성숙이 처제였던 셈이죠. 근데 이 여자는 언니보다도 더 이뻤고, 인도진화에서 이제 그 지방 중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혁명 활동을 하다가 추방당해서 상해로 돌아온 지 이제 얼마 안 되었던, 말하자면 신식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언니 집에 있다가 그만 정광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 김성숙과 이제 두군해의 집에 이제 두군해의 여동생 두군서와 또 김성숙이 친구인 정광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 작은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밤만 되면 아주 굉장했대요. 그때 소위 혁명을 한다는 신식남녀들이 이제 어떻게 동거하고 지냈냐면, 두군해를 이제 직접 취재했던 분이 이야기인데, 남편이 친구가 이제 자기 여동생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따로 나가서 집을 잡고 지낼 돈이 없으니 계속 자기 집에 함께 부비고 살았는데, 작은 방에다가 침대 2개를 들어놓고 사이에다가 이제 병풍을 하나 지어 놓았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밤만 되면 이제 언니와 동생을 이제 하나씩 이제 안고 볼일 보다가는 이제 주의치 않아가지고 발로 그 병풍을 차서 넘어뜨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후에는 아주 병풍까지 다 없애버리고 한 방에서 두 쌍이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에 정광이 이제 만주로 파견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 중앙기관이 상해에 있었는데, 중앙에서는 소련의 코민텔은 국제당으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제당이 12월 태제, 즉 일국일당 원칙에 의해서 당시 만주지방에서 이제 수십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참 파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조선공산당을 해산하고, 조선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당원들은 전부 중국공산당이 이제 참가하게 만드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 지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제 중국공산당 상해 중앙국에서는 그동안 공산당 내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신임을 쌓았던 이제 조선인들을 만주 각지로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용건, 정광 등이 선발됐던 것입니다. 그때 최용건은 만주의 북만지방으로 나가고, 정광은 이제 먼저 동만으로 나왔다가 후에 남만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광이 그때 만주로 나오게 된 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930년이니까 그때는 아직 9.18 그 만주 사변도 발생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만주 지방에는 당시 그 중국 공산당 조직이 아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히 그 남만이라고 하면 바로 반석현 이 지방을 중심으로 무슨 휘남, 통화, 유하, 의통, 쌍양 이런 10여 개의 그 이제 현실을 가리킵니다. 후에 그 반석 지방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 유명한 그 계자비대 대장 이홍광, 예? 그때는 이홍광도 이제 이통현에서 농사를 짓는 한 20대 미만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정광이 이곳에 와서 하나 둘씩 사람을 모아서 당조직을 건설하면서 이홍광도 이제 그 입당하게 되고, 또 그 후에는 그 반석현의 한 소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던 이동광, 그 조선공산당 그 예멸기에 아주 유명했던 그 이상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그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정광이 그 제만한인 조광복회를 발기할 때도 그 발기자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남만에 유명했던 그 공산당 그 간부들이 다 정광이 하나 둘씩 발굴해서 키웠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유명했던 것이 이홍광이고, 또 그 후에 남만특위 서기를 거쳐서 남만성면의 조직부장까지 되었던 이동광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이제 정광은 그 남만지방에서 이제 중국공산당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이 조직을 기초로 중국공산당 반석중심현위원회를 내오게 되는데, 정광은 이 중심현위원회의 제2림 당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현위원회 산하에 2개의 무장부대를 이제 내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홍광이 계삽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송파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특무대 대장을 맡게 됩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그 이홍광만 영웅으로 이제 부각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홍광과 함께 활약했던 그 특무대장 이송파가 바로 후에 그 조우광과 조하범이 선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장직을 맡곤 했던 그 일군 이사를 직접 만들어냈던 창건자였습니다. 그러니 이쯤 하면 그 남만지방에서 정광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광이 그 방금 남만지방에 나왔을 때도, 그때 그 정광은 상해에서 그렇게 그 붙어 살면서 죽자 살자 했던 그 친구 김성숙이 처지였던 두군서가 아마 실적 났던 모양인지, 물론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때 만주로 올 때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상에다가 내버려 두고는 간다 온다 소리 없이 훌쩍 도망치다시피 하고 만주로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후에 이 두군서가 어디서 정광이 소식을 얻어 듣고는 만주까지 정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주에 나와서도 끝내 이제 정광과는 함께 살지 못하고 다시 그 상해로 돌아가 버렸는데, 여기에도 또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정광은 그 만주 바닥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런 바람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만주 바닥이라고 왜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만주라는 이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더구나 횡령한다는 여자들이야 오죽이나 기가 셨겠습니까? 그때 정광이 반석에 도착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화목림자라고 부르는 한 동네에서 이제 정광이 주숙하고 지냈는데, 그때 이 지방에서 이제 당조직을 건설하고 있을 때 그가 자고 먹고 할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매일 이 집에서 얻어먹고 저 집에서 자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돈가식 서갑수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지방의 반일 분의 회장이 아주 젊은 여자였는데 조선 여자였고요. 그리고 남편이 방금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20대의 과부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이 너무 길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제발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제 방송이 기니까 유튜브에 올릴 때도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그 젊은 과부의 이름이 무엇이며 누구이며 그 여자와는 정광이 어떻게 좋아하다가 또 종당에는 그 여자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상해에서 정광을 찾아왔던 그 두군이라는 중국 여자와 이 반석현이 젊은 과부 사이에서는 또 무슨 대선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